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왼손에 천문 14수를, 요 마디가 14마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4마디, 천문 28수, 즉 우주의 모든 기운을 담아서 여러분이 제 강의를 잘 청취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세종 이도의 눈물, 저자 김헌균입니다. 자, 세종 이도의 눈물은 무슨 책이냐면요,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이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해례본이 과연 오늘날까지 잘 전달이 되고 학교에서 교육이 되어 왔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큰 제목은 제 책을 소개하면서 세계의 모든 언어와 문자는 우리말에서 왔다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훈민정음 해례와 동국정운, 그리고 우리가 흔히 불경에 많이 쓰이는 산스크리트어,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써왔던 가림토 문자, 이런 것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여러분께 왜 훈민정음을 바르게 써야 좋은지를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리고 처음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머님들이 여러분들, 특히 자녀들, 남편, 따님들 정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장독대 위에 하얀 백자에다 물을 떠놓고 기도를 많이들 하셨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의미가 뭔지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어머님들도 할머니의 할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그 뜻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겁니다. 자, 그 하얀 그릇 속에 정한수를 떠놓고요, 그 정한수 위에 저 북극성이, 북두칠성이, 남두육성이 비칠 때 기도를 원래는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대 사회에서 천문을 연구하는 천문관들이 사실은 그러한 방법으로 천문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천문 관측하는 한자 용어에는 수레 차자의 위에 그릇이 들어 있습니다. 즉, 수레에 커다란 물그릇을 담아서 거기에 비친 하늘의 별들을 바로 지면에다가 옮겼던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부찰지리라고 하고, 거기에서 발전된 것이 풍수지리라고 합니다. 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문자와 언어가 한국의 고대어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를 제가 조금씩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우리의 국가 하면은 지금은 애국가로 되어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면서 애국가가 우리의 국가가 됐죠. 그럼 그전에는 어떤 국가가 있었을까요? 저는 단연코 아리랑을 꼽습니다. 제가 아리랑을 잠깐 한 소절 해보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자, 이 아리랑은요, 어느 장소, 어느 나라, 어느 지구촌 어디에서 불러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리랑은요, 바로 홍익인간하고 제세이화하는 우리의 철학과도
아주 일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즉 우리 전통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이하게도 아리랑은 천지인입니다. 아리랑의 아자는요, 알입니다. 알은 바로 하늘을 의미하는 겁니다. 씨 아래 알자를 붙이는 것도 바로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천지인은 우리 현재 국학원의 가장 중심되는 모토이기도 하지만 천지인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 훈민정음의 기본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훈민정음의 기본 글자인 천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려면요, 제가 오늘날까지 우리가 쓰여졌던 언어 중에는요, 우리 기록에 의하면, 자, 제가 여기다가 태백일사라고 적었고, 그리고 단군색이라고 적었어요. 왜 이렇게 적었냐면요, 태백일사나 단군세기는 우리 북한이나 연변에서도 역사학자들이 보았을 때 각각의 제목의 이 책들은 바로 정사로 완전히 지금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요, 태백일사, 단군세기, 삼성기, 북부여기 하면 뭘 떠올리냐면요, 환단고기를 떠올리고 국뽕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뽕이란 말은요, 함부로 하면 되는 말이 아닙니다. 태백일사,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는요, 각자의 파트에서 북한에서조차도 정사로 인정이 된 역사서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우리 복희 여와 할아버지의 음양오행 8개, 하도, 즉 음양오행 이론이 8개로 발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천문, 지리, 수리로 문자로 해서 승화시킨 것이 그 그림이 바로 하도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묘사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여러분 하도입니다. 하도는 정식 명칭으로는 용마하도, 즉 물에서 몸은 말처럼 생겼고 머리는 용과 닮은 상서로운 그러한 짐승이 등에 이러한 그림을 지고 나왔다라고 해서 용마하도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면 용마하도를 지고 나왔다면, 그러면 용마하도를 지어진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용마하도는 바로 복희 시대에 왔다면 우리의 환웅천왕 시대죠. 그렇다면 그 전의 역사가 뭐가 있었을까라고 저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환국이라고 해도 되죠. 환국에서 있었던 이론들이고 환국에서 관찰했던 천문이고 지리이고 수리이고 문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모든 상고사의 역사서에 보면은요, 태백일사에는 신시의 녹서가 있었다고 그러고 자부선생이 우서가 있었고요, 치우천왕의 화서가 있었고요, 복희의 용서, 그 다음에 단군세기에 신지문자라고 하는 문자가 있었다. 즉 3세 가륵단군 때 가림토 문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림토 문자가 바로 저 물 건너에 외국에 가서는 신대문자로 발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림토 문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훈민정음과 당연히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반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제일 먼저 하냐면요, 그렇게 좋은 글씨가 있었는데 왜 그러면 1000년 전에, 600년 전에, 500년 전에 안 쓰다가 훈민정음이라고 세종대왕 때 쓰게 된 거야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요, 정확히 질문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마고 율려시대, 태백일사에 나오는 신시시대에, 치우천왕시대에 과연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세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는요, 제사장이 곧 정치를 했고요, 재정일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문자는 아무나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었고
만약에 쓰게 되면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처벌을 받을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경이요. 최근에 와서 성경이 우리나라만큼 많이 알려진 데가 없죠. 그 성경도요. 과거에는 캐톨릭에서 일부 수녀들이 도대체 저 신부가 보는 책이 뭔가 하고 몰래 훔쳐봤다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이런 처벌을 받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즉 뭐냐? 이거는 신탁의 문자이고 권력층 최고의 전체 인원의 0.1%도 안 되는 권력층들, 기득권들만 사용하였던 문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민정음으로 하여 완벽하게 이치를 갖춘 것을 백성들께까지 전부 깨우치게 하신 세종대왕은 그야말로 우리 전체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애민정신이 강한 그런 제왕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단체, 바로 국학원이라는 단체입니다. 국학원은 세종대왕이 갖고 계시는 그런 의지를 지금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펼쳐놓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여러분 여기서 시행하는 많은 프로그램들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학문적으로 여러분께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세계 모든 문자 언어는 한국 고대어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구소련, 러시아는 옛날에 가장 문학이나 모든 것들이 뛰어났던 그런 나라였죠. 바로 구소련의 노스트라카라는 학자가 세계의 모든 언어는 하나로부터 됐다. 즉 우리가 마고 율려시대나 성경에서 얘기할 때 태초에 소리가 하나로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노스트라카 이론입니다. 사실은 노스트라카 이론이 우리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유튜브나 기타 제가 학술 단체 세미나를 할 때 한국어 어원 사전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이 바로 우리나라의 노스트라카 이론과 노스트라트 어원 여행이라는 책을 써내신 분인데 조영언이라는 분입니다. 저한테는 스승님이신데 이분이 41 되시던 해에 하늘이 필요해서 너무 일찍 데려가셨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계셨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와서 강의하고 애쓰지 않아도 될 뻔했어요. 그분이 다 하시면 되고 저는 열심히 그분 지원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분이 먼저 가시는 바람에 제가 나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분들이나 역사학자분들이 한국어 어원사전이 우리나라에 하나도 존재 안 한다라고 아쉬워하면서 조영원 선생님에 대한 어원 연구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강의를 하셨는데 한국 전통 가옥에 대해서 소개하신 김상일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이 책을 찾고 싶은데 없다라고 그러면 사실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이 정말 사연이 많았어요.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 책을 출판사에 의뢰해 놓고요. 책이 출판되기 전에 그만 조영원 선생님이 돌아가셨고 이 책이 너무 소중한 책이라는 걸 아셨던 편집국장님이요. 본인 사비로 해서 기본 100여 권 정도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그 조영원 선생님을 추모할 수 있는 분들한테 한 권씩 드렸고 그 중에 한 권이 저한테 왔는데 만약에 김상일 교수님 이 책을 진짜 재고를 한번 하시고 학문적으로 더 발전시키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국학원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교수님하고 이 책도 같이 한번 연구하고 사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러면은 노스트라카 이론이 여기에 오롯이 녹아서 이 책 소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훈민정음에 대해서 이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왜?
세계 모든 언어와 문자가 우리말에서 왔다는 것을 제가 큰 제목으로 했기 때문에 차차 시간 되는 대로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를 할 테고요. 그러면 이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왔는데 과연 그럼 바로 쓰여졌을까요? 아니었죠.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 그 서슬퍼런 그 감시에 간송 전영표 선생님이 이걸 감추고 계시다가 해방 직후에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제목으로 어떻게 냈냐면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되기 전과 훈민정음 해례가 발견된 후에 우리 국어학자들이 보는 견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자, 해례 발견 이전에 있던 이론들이 어떤 이론들이 있냐? 제가 많이 예를 들죠. 바로 최세진 선생님의 훈몽자해, 그리고 영암 신경준 선생님의 신증유합, 그리고 남한에서는 우리 훈민정음으로 만들어진 가장 오래된 부무운중경 목판이 우리 바로 고향 아산 세심사라는 사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경 언해는 이제 간경도감을 통해서 8만 대장경을 전부 언해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훈민정음 발견 이전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1933년도에 조선 총독부 산하에 조선어학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이루어졌는데 결국엔 훈민정음을 보지 못하고 한 거기 때문에 그 학문이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해례본을 보고 하셨더라면 그때 다 수정이 되어지고 고쳐졌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자, 그러면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고 학계에 나온 이후에 어떤 책들이 나왔냐면요. 바로 오늘날의 중국이죠. 조선 자치구의 연변대학교의 오봉엽 교수님이 이러한 훈민정음을 보시고 그리고 주시경 선생님의 한글가를 보시고 어땠을까요? 주시경 선생님의 한글가를 보시고 저게 지금 남한과 북한의 주류 학문이 돼버렸어 하고 엄청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것이 바로 이분과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학자로는요, 우리가 임꺽정이라는 그런 책을 쓰신 벽초 홍명희 선생님이 있습니다. 나중에 월북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김일성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면서 또 최고의 권력자의 3인자 자리까지 올라갔던 분이셨는데 그분의 아드님이요, 바로 훈민정음을 보시고 제대로 연구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봉엽 교수님과 홍기문 교수님의 훈민정음에 대한 이론이 사실상 세종대왕의 의지를, 세종대왕의 뜻을 받아들인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른 훈민정음을 써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 세종 이두의 눈물이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계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 이러한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바로 용마하도입니다. 이 용마하도는요, 우리 오봉엽 선생님과 홍기문 선생님께서 정확히 기본으로 하는 그 이론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하고 그분들이 고민하시다가 뭐냐면 훈민정음의 하도는 이설이라고 앞에다 붙이셨어요. 좀 다른 설명이지만 이거를 읽어봐라. 이설 하도, 훈민정음의 하도 기원론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자, 그게 바로 저 제9보병사단 수색 1중대장을 하고 있던 제 손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여름 장마통이에요. 이 논문이 저 갈대밭 뻐르파스 발견이 되었어요. 우리 전우들이 이걸 갖고 와서,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삐라 서적 이런 것들은 제가 검열해서 상급부대에 올리다 보니까 이걸 제가 목욕탕에 놓고 한 장 한 장 열어봤어요. 진흙을 털면서. 제가 써놨던 책에 대한 확신과 제가 만세를 부를 정도로 제가 목욕탕에서 미쳐서 만세를 막 불렀어요. 병사들이, 상황병들이 다 와서 중대장님 왜 그랬어요? 무슨 일이세요? 막 그랬어요.
이거를 홍기문 선생님하고 오붕혁 선생님이 먼저 해놨다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한 거, 이 자료가 제 손에 딱 들어온 겁니다. 이제 확신을 얻었죠.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우리 학자들이요, 사실은 무시했습니다. 왜? 앞불사, 일본의 우리 제국 치하에서 벌써 경성제국대학교, 오늘날의 서울대학교, 벌써 한 20년, 30년 동안 잘못된 국문학이 이미 자리를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분들이 이미 제자들을 전부 길러서 거기서 석사, 박사도 내보내고 학위를 다 줬던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방종현 선생님이죠. 방종현 선생님이요,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를 요약하는 책을 내셨어요. 그 책을 제가 증거물을 찾기 위해서 전국의 고서점을 다 뒤지다가 결국에는 어떤 분이 그 자료를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방종현 선생님이 이 내용을, 하도기 언어를 알고 이해하셨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밝히는 일을 여태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 하도가 뭐길래 제가 그렇게 저 경성제국대학,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을 이렇게 폄하를 할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또 해놓으신 업적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주식경 선생님들이 전국에 있는 우리 말들을 모아서 말모의 활동을 했죠. 그 정말 박수 쳐드리고 정말 고생하신 분들 저희들이 존경하고 인정해야죠. 그렇지만 아닌 건 또 짚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국문학계가 이렇게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이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